경주 남산과 보문동 사지가 내려다 보이는 완만한 구릉지대. 천년이 지난 아직도 신라의 박리제 구획이 뚜렷한 논두렁 사이, 가을거지가 끝난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신라시대에는 이 들판을 수많은 가옥과 사찰들이 채우고 있었을 것이고, 이른 아침 밥 짓는 냄새가 아이들을 깨웠을 것입니다. 실제 평범한 신라인들의 생활이 영위되었을 보문동은 진평왕릉을 제외한다면 인기 관광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선덕여왕릉에 들러 사서의 한 대목을 떠올리고 발걸음을 돌리지요. 선덕여왕이 생전에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라 라는 유언에 신성시대던 남산에 장사 지내고, 후대인 문무왕이 낭산 아래에 사천왕사를 지어 유언을 완성했으며, 호국사찰로 지어진 사천왕사에 항의하는 당나라를 기만하고자 망덕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유적들은 모두 남아있고, 사천왕사에서 사천왕사명 와편이 발굴되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교차 증명되었지요. 그럼 보문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문동 사지에서는 보문사라는 명문 기와조각이 나와 보문사인 것을 압니다. 사천왕사와 유사한 가람배치를 보이고 금당지와 서쪽의 당간지주를 이으면 선덕여왕릉과 일직선을 이룹니다. 보문사가 호국사찰이나 왕실사찰로 조성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정북 쪽에 왕실사찰이었던 황복사지가 있던 것과 연결하면 서쪽에도 왕실이나 호국을 의미하는 사찰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월산에서 불국동까지 이어지는 산줄기 가운데 현재 행정구역으로 보문동과 청군동의 경계가 지나가는데, 여기가 오목한 지형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형제곡산, 영세곡산, 흰등산, 명월산으로 둘러싸여 마치 요새와 같습니다. 이곳 청군동 피막골에서 1992년 경주 환경센터 조성을 위한 공사 중에 굽다리목 항아리가 발견됩니다. 피막골 사지를 중심으로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생활유적과 고분군이 복합되어 있었는데, 야철지도 포함되어 있었지요. 발굴 주체에 따르면 장신구 같은 유물은 거의 없고, 철기류에서도 농공구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보문동 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의 하위 집단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문동 고분군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연관관계 파악은 힘들겠지만 신라를 최초로 구성한 사로 6촌 중 명월산 고야촌이 떠오르는데, 물론 이견들이 있지만 명월산 서남쪽과 낭산 사이에 위치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넓은 구릉지에 명월산 고야촌이 있었고, 이들은 배후산인 명월산과 그 줄기들의 거대한 고분군을 조성했을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빽빽할까 생각되는데 놀랍게도 정말 빽빽합니다. 보문동 고분군 3의 들머리에 있는 대형 고분들은 열을 맞춰 질서 정연히 조성되어 있으며 그 수량도 수십 기에 달합니다. 큰 것들은 인근의 효공왕릉의 크기에 필적하며 산속 깊은 곳까지 빈틈없이 가득합니다. 그중 눈에 띄게 거대한 봉분의 고분도 관찰됩니다. 보문동 고분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고분들이 그렇듯 들머리에 가까운데 현재는 민가에 속해 있어 방문이 조심스럽습니다. 보문동 고분군 일에는 이름이 꽤 많이 알려진 고분이 있습니다. 구부총이지요. 일제강점기 당시 하라다 와사히토라는 일본인 학자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발굴 목적이 임나 일본부의 증거나 낭랑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고적 조사의 일환이어서 발굴의 정확성, 기록의 충실성, 유물의 보존 면에서 매우 부실했습니다. 발굴조사 보고서도 불과 몇 장의 필기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유물에 기록된 목록과 실물의 차이도 컸지요. 당시 일본 학자들은 두기의 무덤에 북분에는 대도가, 남분에는 귀고리가 있으니 막연히 부부일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남겨진 자료를 우리 학자들이 다시 분석해보니 부부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사진을 보면 근접한 두 개의 봉분이 능선 제일 앞쪽에 크게 자리하는데, 수기한 발굴조사 사파를 보면 북분 돌무지 덧널 무덤 남편으로 생각되던 무덤이 쌍봉의 한 가운데 위치합니다. 남부는 굴식 돌박 무덤으로 바깥쪽 봉우리 아래에 위치합니다. 흥미롭게도 사파와 같은 자리에 흙이 가라앉은 모습이 뚜렷해서 100년의 세월이 훨씬 넘었음에도 당시 발굴 자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인묘에서는 뼈가 다수 나왔는데 해방 후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관된 유물에 누락되어 있어서 익산 쌍릉처럼 봉분 아래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리고 부부총에서 가장 유명한, 어쩌면 신라 귀걸이 중 가장 유명한 금제 태환이식 굵은고리 귀걸이가 여기서 출토되었지요. 누금 세공기법으로 정교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모습이 인상적인데 육각형 안에 3옆, 4옆 꽃무늬를 정교하게 붙여놓아 그 아름다움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정, 만호옥, 은팔찌와 토기류 등이 출토되었죠. 남편묘에서는 남동쪽 머리 위로 다수의 토기가 있었고 그 위에 3옆 고리자루 큰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금제 굵은고리 귀고리가 나왔고 은팔찌, 은반지, 고곡 장식 목걸이, 손칼, 도끼 같은 철기류, 마구류, 굽다리 접시 등 토기류와 당시 자료 사진을 보면 관모와 금동관 조각들도 보이니 부장품만 보면 남자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영락없는 부부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도 오랜 기간 해당 의견이 유지되었지요. 돌무지 덧날 무덤은 4세기에서 6세기 초까지 축조되었고 굴식 돌방 무덤은 5세기에 등장했지만 통일신라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토기로 보아 부부총은 6세기 중엽으로 시기가 특정되는데 변화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대릉원의 돌무지 덧날 무덤으로 왕릉을 조성하다가 버풍왕릉을 외곽에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 시대이지요. 그러나 부부라면 다른 양식의 무덤을 조성했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두 무덤은 1.5m 정도 상당히 근접해 있는데 돌무지 덧날 무덤의 깊이가 5.4m, 돌무지의 높이는 2.6m 정도 되어 먼저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경주에는 부부총과 같은 표주박형 고분이 또 있지요. 바로 황남대총입니다. 1973년 황남대총 발굴 시 역시 두 개의 무덤이 나왔는데 먼저 발굴한 북분에서 금관이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생각하던 차 같이 발굴한 금제 허리띠에서 부인대, 즉 부인의 허리띠라는 글씨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부장품 중에는 고리자루 큰 칼도 있어서 금관이나 대도가 있어도 부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남부는 어땠을까요? 한 단계 급이 낮은 금동관과 은제무구가 나왔고 유해가 나와서 감식해보니 60대 남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장품의 종류와 급으로 남녀를 구분할 수 없고 유물의 위치, 즉 매장자가 착용하고 있는지 부장품을 모아두는 독립된 곳에 있는지에 따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총에서는 양 무덤에서 여자에게 있다는 굵은고리 귀고리가 매장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총의 두 무덤은 주인공이 여자라는 뜻이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판단하면 보문동 합장분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문동 합장분의 위치는 정말 좋습니다. 명월산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능선 끝에 자리하여 보문동이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월성과 경주 남산, 표암까지도 잘 보입니다. 보문동 고분군 3에서 가장 양지 바르고 높은 위치이며 가장 봉분이 큰 고분에 속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굴식 돌방 무덤이 어떤 이유로 이곳 고분군을 조성한 세력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돌무지 덧날 무덤 옆에 조성되었는지 추가 발굴이 있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양 무덤에서 나온 귀고리의 전체 모양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굴식 돌방 무덤 귀고리의 누금세공이 훨씬 정교하고 공력이 많이 들어갔죠. 돌무지 덧날 무덤의 귀고리가 금 70.9에서 85.1% 사이의 합금인데 반해 굴식 돌방 무덤은 금 92.32에서 97.76%로 순금에 가깝습니다. 무덤의 조성이 자연스럽고 엄연히 위계가 있으며 친족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지만 굴식 돌방 무덤의 귀고리가 급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문동 고분군을 축조한 세력은 목의 중심이었고 두 무덤의 주인공들이 딸이나 손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명월산 고야촌의 중심지역이던 보문동과 인근의 보문사지, 압도적인 수의 고분군, 야철지와 와요지, 그리고 피막골. 원래 토성이었던 명월성이 석성으로 개축되었을 즈음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려오는 길 사면에는 강돌이 가득합니다. 아마도 적석총이 노출되면서 흘러내린 것들이겠지요. 대부분의 고분들의 도굴갱이 있으니 그로 인한 것들일 것입니다.
이 넓은 사면에 셀 수 없이 많은 고분들이 대부분 같은 운명을 겪었고, 그렇게 도굴된 문화재 중 어떤 것은 일본으로 가고 어떤 것은 미국에, 어떤 것은 민간에 흩어졌습니다. 국내에 있는 것들 중 눈에 띈 것은 사립박물관에 남거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겨우 제도권에 들어왔고, 일본이나 미국에 넘어간 것들은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등 여러 기관에 의해 거취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는 23만 점, 그중 일본에 10만 점이 있습니다. 물론 밝혀진 것만입니다. 경주, 천년 신라의 수도로서 삼국유사 기록에는 전성기 때 1360개의 도시 구획과 17만 8936호의 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의견이 나뉘는데 17만 8936이라는 숫자를 집이 아닌 인구로 보는 시각과 실제 집으로 보고 인구가 100만 명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후자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경주 인구가 25만 명인데 1000년 전 아파트도 없는 이런 좁은 곳에 어떻게 100만 명이 사느냐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네요. 도시 구획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 자비왕 12년에 서울의 박리명을 정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5세기부터 벌써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고자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고 구획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7세기 중반부터는 담장까지 쳐서 방이라고 칭하지요. 보통 방의 크기는 120, 120부터 160, 160까지입니다. 이 흔적은 황룡사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황룡사는 140, 140m에 달하는 무려 4개의 방을 이어 만든 거대한 사찰이었습니다. 인근 미개발 논에도 규칙적인 사각형을 확인할 수 있지요. 각 구획의 경계에는 포장도로를 두었고 배수로까지 완비한 로마에서 보는 듯한 고대도로가 우리나라 서라볼에도 빽빽하게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방 내부에 가옥과 정연한 도로폭 등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유구가 발굴되지만 특히 얼마 전에는 황룡사 남쪽 경계에서 포장도로가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경주시가지의 일부도 방이 기원입니다. 월성에서 성동동 전랑지로 가는 길 왼쪽으로 고려시대 외성터가 있는데 이 또한 방의 구획에 맞게 축성된 것입니다. 그럼 경주에 이 방이 정말 1360개가 있었을까요? 서라벌의 범위는 현재 발굴되는 폐사지들과 각종 유물, 유구들로 미루어 엄청나게 넓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도시개발 전 항공사진을 보면 이 방이 위치한 면적이 현재의 시가지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동남쪽으로는 낭산 아래까지 구획을 볼 수 있고 남서쪽으로는 남산 골짜기 안쪽까지 구획이 나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최소 3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북쪽으로는 많이 희미하지만 최소 황성동까지 구획이 보입니다. 범위를 모두 특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에 더 가까우니 사로 6촌 중 제일 외곽에 있었던 모량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금천리 고분군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된 고분군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사라리 고분군의 발굴로 인해 무려 청동기부터 1세기 사로국, 초기 통일신라까지 오랜 시간에 걸친 무산 대수촌과 모량부로 이어지는 특정 세력의 지역 지배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데다가 신라가 확장하는 주요 통로였던 곳입니다. 물류와 군대가 이동하던 통로, 오죽하면 한때 수도를 달구벌로 옮기려고 했었지요. 서쪽으로 가장 넓게 확장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2013년 경주 모량리, 박내리, 동해 남부선 철도가설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도시 유적이 발굴됩니다. 경주와 거리가 떨어져 있고 모량부의 중심이었으리라 생각되는 건천과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던 곳. 통일신라의 도로, 담장, 우물, 건물지 제방 등 일반적인 건물뿐만이 아닌 제대로 된 도시 제반시설 유적이 쏟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위계의 건물을 증명하는 유물까지 출토되었는데 특히 우물 주위에서 발견된 땅에 신께 제사 지낸 청동 접시에는 왕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경지 정리 전 한국전쟁 직후 항공사진을 보니 이곳에도 방이 있습니다.
사각형 구획이 북북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고 금천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가도를 따라서 여근곡 인근까지 방으로 보이는 구획이 이어져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발굴조사로 증명되어야겠지만 사진의 구획처럼 보이는 곳이 삼국시대 유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신평리 수룡, 배부른 등골, 몬 및 신평들, 가랑골 유물 산포지입니다. 사실상 신평리 전체가 삼국시대의 집단 거주지역이었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이곳도 방으로 구획된 곳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문단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명활산 고야촌이나 낭산 아래까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취산 진지촌까지 사로 6촌 모든 구획을 조사해본다면 1360개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경주와 건천 사이 연결되는 도시 유적이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니 위성도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천 자건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건천시가지 한가운데 김유신 장군의 기간지주라 하여 소집한 병사를 주둔시키고 훈련할 때 깃발을 세워 중심으로 삼았는데 과연 넓고 평탄한 지형이라 예전 백제의 306 보충대 영상에서와 같이 군대 소집 및 훈련을 위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경주 북천에서 군대를 사열했었는데 나라가 커지고 장소도 협소하니 이동이 용이하고 훈련도 적합한 외곽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령을 펼칠 수 있는 고지인 대천 건너 자건성에 지휘소를 둔 것일 테고 실제로 정상부에 넓은 평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이전에는 수도방위의 중요한 요새로 활용되었는데 토석 건축의 토성이 그 연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자곤성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옵니다. 김유신 장군이 백제와의 전쟁을 위해 5만의 군사로 자곤성에 진을 쳤는데 까치가 날아와 깃발 끝에 앉았다고 하지요. 이를 보고 군사들이 불길하게 여겨 진중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김유신 장군이 칼을 뽑아들고 까치에게 일가라니 이내 땅에 떨어져 여자로 보내지요. 백제공주 개선이 염탐하고자 까치로 변해 날아왔던 것이고 이를 알아본 김유신이 신통력을 발휘했다는 것인데 전후 관계로 봐서는 출정을 앞둔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 오히려 까치를 이용해 상징으로 삼았고 성의 이름도 까치 작자를 쓴 작성이 되었으니 이때부터 까치를 길조로 여긴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먼 옛날부터 대곡리와 건천을 잇는 고갯길이 자권성을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고갯마루가 토성의 북쪽을 넘어가는데 이곳이 절개지가 되어 토석 콘축이 단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을 따라 내부로는 흙을 채워 평탄한 지형을 만들어 놓았고 강도를 올려 보강했던지 둥글게 다른 돌들이 곳곳에 덩어리를 이룹니다. 10수년 전에 산림청이 민간에 매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발굴도 안 되고 사적 지정이 안 되는 것인가? 의아한 생각입니다. 토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꼭대기에 올라서면 건천과 고대 가도가 지나갔을 지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까치 이름은 그대로 남아 이곳 성 아래 평탄한 곳을 자권마을이라 불러왔는데 2007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통일신라의 건물지와 한변이 45m에 달하는 담장 유적, 배수로가 나옵니다. 분명 이곳에 통일전쟁 후 평화 시기에 들어 거대한 구획에 건물지가 들어서 있었고 1954년 개발 전 항공사진에서 보이는 방으로 보이는 구획과 나란히 합니다. 비가 와도 궁성까지 비를 맞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경주. 당시의 모습은 아직 대부분 흙 속에 있어 상상력을 더해야 하지만 시가지의 넓이를 미루어 우리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번화하고 거대한 도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넓은 산 위의 초원과 오봉산 절벽 꼭대기 단석에 위태로이 앉아있는 주사함. 시원한 계곡이 가슴을 쓸어내려주는 오늘 다녀온 곳은 서라벌 서부 방어의 핵심이었던 부산성입니다. 한동안 건천 너머에 있던 작성이 경주의 방위를 책임져 왔으나 6세기 이후 온전히 부산성에 몫이 되었습니다. 온통 급경사와 절벽으로 둘러있는 부산성에 출입할 수 있는 곳은 단 하나, 송선마을을 거쳐가는 길입니다. 오봉산과 주사산이 만든 700m 고지의 평탄한 지형이
풍부한 수량의 계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곡 좌우로는 엄청난 크기의 암괴가 좁은 통로를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압도감을 가지게 합니다. 반들반들해진 냇바닥이 독특한 지형과 수만년을 증거합니다. 촬영 때 만난 이곳을 수십 년간 탐방해 오신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과거에는 내부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학교도 있고 사찰도 있고 했다고 하네요. 1954년 항공사진을 보면 과연 온산에 걸쳐 개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되고 기타 여러 원인으로 버려진 농가와 수풀에 감춰진 바디랑이 고원의 초원 위에 아득히 펼쳐져 있습니다. 부산성이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유명한 선덕여왕과 여근곡 일화입니다. 삼국유사의 선덕여왕에게 일어난 세 가지 기이한 일이라는 기사에 알천과 필탄에게 각각 1000명씩 병사를 주어 여근곡의 백제병사를 처단하라고 하지요. 실제로 500의 백제 군사가 있어서 이를 소탕하고 남산까지 들어왔던 백제 장군 우소와 추가로 침입한 1200의 백제 병사를 사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근곡이 현재의 오봉산, 즉 부산의 북쪽 사면에 있습니다. 선덕여왕 제위기간이 신라공략의 진심이었던 백제 무왕의 제위기간과 상당 부분 겹치니 실제로 있었던 일일 확률이 높지요. 다만 요즘에는 백제군이 이렇게 깊게 침입할 수 없었으리라 보고 당시 격전이 펼쳐지던 지리산 근처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 문무왕 때 것인데 재미있게도 선덕여왕 때 백제군이 잠입했던 남산과 부산에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무왕이 661년부터 681년간 제위하는데 삼국사기에 663년 음력 1월 부산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내부에서 발견되는 토기 조각도 문무왕 이전에 만들어진 토기 조각들이라고 하니 토기의 사용 후 폐기되는 시간차를 보면 축성연대도 그 즈음으로 볼 수 있으니 기록과 잘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 효소왕 때 일입니다. 사망 당시 16세로 무척 단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뚜렷한 족적이 남아있는 왕입니다. 신라 북방에 고구려 고토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나당전쟁의 여파가 종식되는 기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부산성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느낄 수 있는 삼국유사 기록이 있습니다. 부산성에는 모죽지랑가라는 향가가 전해져 옵니다. 간봄 그리워함에 못 사르사 울어 서러하더이다. 애달픔 나토시던 모습이 해 거듭하는 즈음에 가이더이다. 눈 돌이킬새 만나뵙기 어찌 지으오리까. 낭이여 그리는 마음에 가올길 다본 마을에 잘밤 있사오리까. 죽지를 사모한 낭도였던 급관 드고의 노래입니다. 매일 모임에 출석하던 드고가 보이지 않자 그 집에 찾아갔는데 모친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경주 서쪽에 있던 모량의 부대대장인 아간, 익선이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차출해 데려갔다고 했지요. 죽지는 사사로이 갔다면 상관없으나 공적인 일이므로 가서 대접해야겠다면서 술상과 낭도 137명을 데리고 부산성에 갑니다. 부산성에 도착한 죽지랑은 문지기에게 일러 드고를 찾는데 익선의 밭에서 노역 중이라고 얘기해주지요. 벌써 신라시대부터 부산성에 밭을 일구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그 유구함이 생소한 듯 신기합니다. 죽지는 밭으로 가서 익선에게 술상을 대접하고 휴가를 얘기해보지만 단호하게 거부하는데 마침 살이 간지니 밀양에서 거둔 조 30석을 성안의 창고로 수송 중이라 이를 익선에게 주면서 다시 청하지만 또다시 거부합니다. 삼세번은 그때에도 있었는지 이번에는 사지 진절에 말 한 장을 주니 그제야 허락하는데 국가재산을 유용할 수 있던 권력이 화랑에게 어느 정도 주어졌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이어진 일들을 보면 가능했던 일인가 봅니다. 화랑의 우두머리인 화주가 이 소식을 듣고 익선에게 일종의 보복을 하는데 더러움을 씻긴다면서 도망간 익선 대신 그 장자를 데려다가 성안의 연못에서 한겨울에 목욕을 시킵니다. 결국 얼어 죽고요. 효소왕도 칙령을 내리는데 모량 출신으로 관직하는 자들을 내치고 승려 신분인 자들은 큰 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새로 승려가 되지도 못하게 합니다. 조를 수송하던 간지는 표창을 받죠. 죽지는 사실 김유신의 부장이자 통일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비로소 내치의 단계로 접어들던 시기 거느리던 낭도들 즉 부대 통솔과 결집은 퇴역 후였어도 신라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 전쟁 영웅을 함부로 대하고 타 부대 소속 병력을 마음대로 차출한
익선의 심중은 무엇이었을까요? 31대 왕인 신문왕 때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역시 통일전쟁의 공신이자 영웅으로 신문왕의 장인이기까지 했는데 왕권 강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681년 반란을 일으킵니다만 패배하고 죽임당하지요. 김흠돌은 사량부 진골귀족들의 중심인물이어서 신문왕은 모량부를 포섭해서 이를 통해 진압한 것이고, 이때 김유신의 가약의 진골 세력과 함께 화랑과 사량부가 대대적으로 잘려나갔는데 당연하게도 빈자리를 모량부가 채우게 됩니다. 현재 건천 일대의 세력이었죠. 죽지는 전장에서 같이 싸운 전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것이고, 효소왕은 사량부의 몰락 이후 그 위세가 커진 모량부의 견제에 성공하게 된 것이지요. 토사구팽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지방의 조곡이 모이는 창고가 부산성에 위치했었다는 것은 부산성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창고 유적, 성물로 알 수 있습니다. 전후 조세망이 안정되고 유통이 늘어나는 상황을 모죽지랑가에 얽힌 조 30석 이야기로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고, 695년에는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여 대형 시장이 3개로 늘어나니 그만큼 서라벌의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99년에는 당과 관계가 진전되어 조공을 시작하고 다음 왕인 성덕왕 치세에 신라는 중흥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둘레는 7.5km에 능선이 성벽에 닿기 전까지 급경사가 힘을 빼놓습니다. 내부 면적은 무려 100만 평. 성벽은 거의 허물어졌지만 부분 높이 2m에 가까운 잔존 성벽을 찾는 맛이 있습니다. 내외의 석축 가운데 잡석 구간만 가라앉아 마치 길처럼 되어 있고 군데군데 와편이 눈에 띕니다. 와편들의 시대가 달라 보이는데 조선시대까지 운영되었다고 하니 그래서 그런 듯하지요. 앞서 만난 어르신들께서 말씀해주신 완전한 성벽 구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또다시 답사 나올 수 있는 핑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사암까지 도로가 뚫려 있는데 그 도로마저도 절벽 사이의 급경사입니다. 정상 능선에서 부산성 성벽 위에 길이 깔렸고 길 옆에 밀려난 성돌이 가득합니다. 정상에 오르니 왼쪽으로는 영천이, 오른쪽으로는 경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래로는 여궁곡의 둔턱이 내려다 보입니다. 927년 11월 견훤이 서라벌에 경혜왕을 치러 간 길이기도 하고 931년 2월 왕건이 경순왕을 만나러 간 길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의 북상길이자 박진, 권응수, 정세아, 박이장이 경주성을 탈환하러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맞은편까지 북한군이 내려왔었고 아화까지 진출한 북한군 전차를 막으려 미군이 이동한 길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앞페이지에 항상 펼쳐져 있었던 곳이고 앞으로도 그렇겠지요. 경주 남산 한가운데 고원의 땅이 있습니다. 495m 남산 고위봉 정상 바로 아래에 무릉도안의 평지가 한달음 펼쳐져 있고 양쪽에 능선이 감싸안아 그 자리가 매우 편안합니다. 옛분들도 자리를 좋게 보고 모여 살아 오랜 기간에 걸친 생활 흔적이 현재에 닿아 있습니다. 상공유사에 의하면 진안 땅에는 옛날 6마을이 있었습니다. 그중 돌산 고어초는 소벌돌이라는 사람이 선도산에 정착하니 후에 사량부 정씨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남산부라 하고 이에 속한 영역은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의 구량벌과 경주 마등호촌이었습니다. 같은 책의 천룡사 기사를 보면 고이산 양지에 절이 있는데 이를 고사, 천룡사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경주에는 객수 2줄기와 역수 1줄기가 흐르는데 이 물줄기가 천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천룡사가 뒤집혀 무너지는 재앙에 이른다며 역수가 마등호촌 남쪽의 내천이며 근원이 천룡사이다 라고 합니다. 넓게 보면 역수는 열암곡에서 내려오는 노곡 소하천이나 마석산에서 내려오는 형산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천룡사를 본 중국 사신 악분귀가 말하기를 이 절을 파괴하면 며칠 안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다지요.
악봉기는 문무왕 671년에 당나라에서 온 사신이었으니 이미 그때 사찰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말을 넘기지 못하고 한 차례 파괴되었다가 최재안이라는 사람이 중수하여 다시 일으킵니다. 석가 만일도량을 설치하고 신설을 남기는데 간략히 소개하자면 동경 고이산에 천룡사가 쇠잔하고 파괴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전당, 회랑, 방, 주방, 창고를 와서 모두 이룩하고 석조불과 니소불 몇 구를 조성하여 석가 만일도량을 개설하였다. 팔공산 지장사 같은 곳은 입전이 200결이고 비슬산 도선사는 입전이 20결이며 경주를 동경이라 말하고 있고 팔공산을 언급하고 있으니 고려 때 중창하여 운영되었겠네요. 무엇보다 쓴 날을 중희 9년 6월이라 칭하는데 중희는 요나라 흥종의 연호로 1039년 김효년입니다. 1039년은 우리나라 고려 정종 5년인데 삼국유사의 기록은 정종 7년 경진이라고 쓰여 있어서 육식갑자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날짜는 1040년이겠지요. 고려 시대에는 잘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폐허가 된 지금 천룡사는 언제 폐사되었을까요? 1990년 무너져 있던 3층 석탑을 복원하면서 천룡사지에 대한 발굴 작업이 시작됩니다. 결손되어 있던 부분을 보충하고 정성스레 복원하여 사서의 기록과 일치하는 소중한 증거로 예우하여 보물로 지정하고 1996년 탑 북쪽의 사역을 발굴하여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사역과 금당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신라시대의 유물유구가 나와야 온전한 증거로 볼 수 있었겠죠. 본격적인 발굴이 이어지고 점차 넓은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죠. 사찰은 거대했습니다. 2015년에는 3층 석탑에서 서쪽으로 120m 떨어진 곳에 경판전으로 생각되는 건물지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발굴 영역 밖으로 계속 뻗어 있어 끝부분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였고 2016년 발굴 조사에서는 남서쪽 120m 지점에서 종각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신라시대로 볼 수 있는 건물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던 중 2018년 발굴 조사에서 사역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축대, 계단, 건물지 등 천룡사의 주 출입시설을 발굴하고 통일신라시대의 숫가마와 조선시대의 기화가마를 확인합니다. 천룡사지는 오랜 기간 사람들이 살면서 경작 등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멸실되어 있었음에도 그 아래 기초로서 남아 조사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2019년 석탑의 북동쪽, 2021년, 2022년 석탑의 주변 지역과 남동쪽 발굴 작업을 이어가면서 악봉기가 실제로 딛고 서서 바라봤을 천룡사의 모습을 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의 두 딸, 천녀와 용녀의 이름을 따서 천룡사라 지었다고 전해지는 범상치 않은 지형과 구전이 내려오는 이곳에 이전 지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룡의 왼쪽 능선 420고지에 배구남과 석수암골을 모두 감싸는 고허성이 있습니다. 626년 진평왕 때 쌓은 것인데 성벽 길이는 1.4km, 자연지형을 이용한 구간을 합하면 3.6km에 달합니다. 남산성과 함께 경주 남부를 방위하는 산성인데 위치가 좀 뜬금없지요. 서라벌을 공격하는 군대를 차단하기에도 지나갈 리도 없을 정도로 교통로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고이봉 주위는 급경사인 곳이 많아서 자연지형을 이용하면 더 짧은 구간을 이어 성벽을 축조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앞으로 돌출되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벽은 0.3에서 1m의 깬돌을 사용했는데 부분 앞면만 석축하고 뒤를 흙으로 채운 석축의 성보다 더 이전 시기의 축성도 관찰됩니다. 성벽은 천룡사지 남쪽에서 갑자기 사라지는데 문지로 보이는 대지와 성렬이 주변에 존재하니 천룡사의 출입 위치와 이어볼 때 천룡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치에 맞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유리이사금 서기 32년 육부의 이름을 바꾸고 성씨를 내리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고어부는 사량부라고 하고 성은 최씨로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천룡사를 중수한 최재안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할아버지가 최승로이고 경주 최씨이죠. 시무 28조를 쓰고 고려의 유교 사상을 도입한 인물입니다. 중시조는 최치원이고요. 삼국유사의 최씨가 취산진지촌 본피부 사람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삼국사기에는 고허부 사량부라 되어 있으니 전후 관계를 따지면 후자의 무게가 좀 더 실리는데 천룡에 고어성이라는 성곽이 있고
남산 고이봉이 있으니 고유의 어원이 고허에 있다고 보고 돌산고어촌은 천룡에 있었다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고허촌이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천룡은 고지지요. 거기에 남산은 돌산입니다. 앞뒤가 잘 맞는다는 생각입니다.